1분기 정도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좀 하여간 오늘 확 넘어버렸네. 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있죠. 그런데 이런 패턴은 다들 기억해 보시면 작년 9월, 10월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작년 9월, 10월에도 7, 8월 두 달 동안의 박스권 등락을 보이던 게 전자와 닉스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을 시작으로 급등을 했고요. 그때도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가운데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에 반도체 이외의 업종들이 움직이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지금도 조금 비슷한 그림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전에는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실적 가이던스 발표 이후 조선 방산기계, 맞아요. 그다음에는 자동차,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까지 좀 순환매 양상을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승하는 게 어떤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이 든든하게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468입니다. 4,682, PR 10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천을 가도 그래도 11배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수준이라서 저희는 실적에 근간한,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전개 중이라서 이 12개월 선행 EPS가 꺾이기 전까지는 단기 등락은 있겠죠. 과열을 풀어내고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은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시장이 꺾이거나 방향성을 바꾸는 그림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우상향하는 실적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5천이 넘었는데 네. PR 기준으로 11배가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네, 얘기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예를 들어 5천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6천을 간다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뭐 일단 반도체가 됐든 뭐 조바원전이 됐든 네. 좋아진다고 그러면 계속 우리의 퍼 기준은 뭐 11배 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저평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 저평가에 시장은.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12개월 선행 EPS랑 코스피 간의 상관관계가 0.93이거든요. 굉장히 높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똑같이 간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시차만 존재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선행 EPS가 꺾이기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은 우상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작년 12월 1일 날 26년 전망을 내면서 상반기 중에 5,300 간다라는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는데 그보다는 좀 상단을 열어놓을 이유가 생겼다.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EPS 레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PR 11배라고 한다면 5,300 정도가 되고요. 11배가 되면. 네, 12배가 넘으면 뭐 더 맞는 상승을 하겠죠. PR 12배라고 한다면 작년 10월 말 기록했던 11.99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11.99.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은 갈 수 있다고 봤을 때 상단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5,300 이상에서 위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뭐 가야 돼요? 저희는 10에서 10% 정도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천 분천이에요? 네, 뭐 5천선 중후반대까지 열려 있다고 어이구야. 생각하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셔도 되겠다는 그러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금 국내 상황 이렇게 좀 됐고 사실 오늘 5천 넘은 요즘 5,015까지 가는데 네. 5천 넘은 이렇게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힘을 써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잔뜩 움츠러들게 해놓고 나서 네. 확 또 해소를 시켜. 그래서 저도 작년 같은 상황이 되는구나. 타코 얘기가 다시 네네.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일단은 타코보다 더 빨랐죠. 그렇죠. 더 빨랐죠. 왜 그때는 훨씬 그러냐면은 빨랐죠. 올해 트럼프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린란드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트럼프 국정 반대율이 급등을 했고요. 네, 네, 지지율이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굉장히 트럼프한테 트라우마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1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트럼프 1기 때는 1년 차 때 경기부양 정책을 되게 세게 썼습니다. 네. 감세, 법인세이나 소득세이나 거기다 규제 완화. 2018년도에 17년도 얘기 17년도 네, 말씀하신 1년 거죠? 차 때. 네. 그리고 이때 되게 재밌게 반도체 사이클이 붙어주면서 증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2018년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도 올랐고 판세가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심을 했던 거죠. 지지층을 결집시키자. 그래서 2018년 3월부터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증시는 흔들리고 그리고 물가는 오르다 보니까 중간선이 졌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2기 들어서는 정반대로 하는 거죠. 시장에 부담이 될 만한 것들을 1년 차에 다 했습니다. 다 때려치고. 예. 네. 그리고 11월 달에 어떻게든 전 세계와 무역 협상을 했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트럼프가 얼마나 중간 선거에 관심이 있냐면 미중 무역 협상의 1년 동안 싸우지 말자라는 게 11월 10일인가 11월 중순까지입니다.
그 중간 선거 딱 그 시점인 거네요. 중간 선거 11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까지 우리 싸우지 말자라는 합의를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더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서 그렇죠.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입지를 다지는 상황인데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채권금리가 워낙 반등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트럼프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는 여기서 더 세게, 더 강하게 아니면은 다른 나라 더 압박하기보다는 지지율 관리 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적극적인 재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아마 경기를 살리고 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할 것이지 지금 여기서 다시금 관세 전쟁을 벌쳐서 사람들을 그리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기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예를 들어 11배 정도 간다 했을 때 5,000선 중후반 이게 된다. 지수가까지 갈 수 네.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는 연중으로 거의 뭐 11월까지니까 거의 연중으로 대외적인 쪽에서의 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뭐 그런 식의 돌발 악재는 조금 덜 걱정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네. 물가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채권 금리가 움직이면서 시장이 불안정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유가가 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물가 레벨이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로드맵이랑 연결이 네. 되니까.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2개월 선행 EPS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익 전망 상향 조정 과정에서 26년과 27년 이익 전망 상승 흐름 속도가 좀 달라짐으로 인해서 27년 이익 증가율, 그러니까 27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면 조금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26년 실적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렇죠. 27년에 대한 이익 전망이 아직까지는 세게 많이 같이 올라가긴 하지만 더 세게 올라갈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의 27년 이익 증가율은 4% 후반, 5% 전후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전체 이익 증가율 한 10% 전후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 26년 대비 27년 이익이 감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럼 거죠. 12개월 선행이라고 본다면 상반기를 지나면서 27년께 더 많이 반영되면서 그렇죠. 이 12개월 선 EPS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라서 저희는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네. 하반기에는 물가, 유가 레벨 그리고 통화정책 스탠스 플러스 12개월 선행 EP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27년 이익 증가율을 좀 더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라는 얘기들을 네.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는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하반기부터 EPS 기준만 놓고 네. 보더라도 그런데 이런저런 변수들이 생길 거를 좀 감안하고 하면 상반기에는 비교적 노이즈가 적은 맞습니다. 기간인데 하반기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좀 많아지네요. 그렇죠. 저희도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확인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거치고 상반기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실적이 극복해 줄 것이고 글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커질 그렇죠. 것이고 여러 가지 악재에 상응하는 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라서 저희는 상반기가 굉장히 좋은 투자 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그렇죠. 네. 3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주주총회에서 굉장히 강한 정책 드라이브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주주하는 거 관련된 네. 그런 부분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게 됐을 때 아마 시장은 좀 더 편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요 공급 논리만 본다 하더라도 한국은 매년 유통 주식수가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에서 가격이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꺾이게 된다, 바뀌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상반기 중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이번에는 3차 상법 개정안 관련된 건 아마 1월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뭐 어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수치라든가 뭔가 변화되는 걸 확인하는 거는 주주총회 때 3월 주주총회 네, 때 맞습니다. 되니 뭐 그 즈음에서는 이 작년처럼 비슷하게 이 뭐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부분이나 주주환원 관련돼서 그쪽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주사들이 될 수 있고 뭐 증권이라는 금융주들 수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작년처럼 그렇게 근데 아마 그쪽보다는 그쪽보다는? 아직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쪽들에서 자사주 그래요? 소각이 많지 않았던 쪽에서 그러니까 이미 금융과 지주사는 그런 걸 여태까지 잘해왔고 할 거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지는 않은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예상외로 많이 한다? 삼성전자가. 네. 예. 현대차가 많이 한다? 아. 그러면은 시장이 더 뜨겁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주주총회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대기업들이 얼만큼 자사주 소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 이미 25년에 자사주 소각 규모가 2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대기업들이 동참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효과는 더 배가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코스피의 탄력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어제 장 보면은 코스피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다 장 초반에 급락을 네. 했다가 코스피는 플러스로 그쵸. 돌아서고 코스닥은 사실 별로 좀 줄이긴 했는데 네. 많이 못 줄이고 마감되는 걸 보면 여전히 대형주 코스피 뭐 이런 장 흐름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고 자사주 소각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상반기가 올해 하여간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또 주인공은 또 대형주, 코스피 이렇게 되지 않나 싶네요. 뭐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닥에서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이네요. 일단 성장주가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상황은 미국 채권도 그렇고 한국 채권물도 그렇고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장주가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미국 채금리는 좀 트럼프 리스크가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트럼프 리스크라고 한다면 최근 그린란드 사태에 따른 관세뿐만 아니라 연준 의장, 신임 연준 의장 임명에 대한 논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녹아들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제금리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서 금리 인하는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긴 했는데 그게 금리 인상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국제금리는 금리 인상 우려까지 좀 많은 부분 선반영하고 있다라 보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국내외 채권금리가 좀 고점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거꾸로 말씀드렸을 때 채권금리가 안정이 됐을 때는 성장주들이 그동안 눌렸던 데에서 그렇죠. 반등을 하면서 코스닥도 1월, 2월 중엔 계절적으로 1, 2월이 제일 좋았거든요. 1월, 2월 중에는 좀 더 올라가는 그림들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조금 부진한데 네. 이제 얼추 이제 코스닥도 이제 빛이 좀 비칠 만한 시점이 좀 가까이 오고 네,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코스닥이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도 코스닥은 40% 넘게 그럼요.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것이지 지금 코스닥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코스피가 워낙 잘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채권리 안정이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여전히 개인들이 인버스 투자 많이 하시고 네. 곧버스 투자도 많이 하시고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도 그렇고 하여간 좀 우리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오늘은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어제는 또 1조 원 가까이 네. 팔았고. 그러니까 개인들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국장에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이 93조인가 4조 그렇게 막 된 상황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 국장에 막 전폭적으로 이렇게 달려드시거나 들어오실 생각은 아직은 좀 덜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뭐 제가 그분들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마는 저희는 24년 말 25년 초부터 계속 코스닥 한국 증시가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 트리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도 선반영됐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통과하게 되면 네. 전반적으로 선진국 특히 미국보다는 신흥국, 미국보다는 난US,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좋은 그렇죠. 그림들을 보여줬고 저희가 그 대선 구도를 봤을 때 주주 친화 정책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쓸 줄은 몰랐긴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와야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물릴 거라는 이런 걱정인 거잖아요.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그러니까 사상 유례 없는 상승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정도면 다 왔다라는 인식이 좀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은 싸고요. 네. 그리고
있고 12개월 선행 EPS나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뭐 꺾이거나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하락 베팅보다는 조금 흔들릴 때마다 좀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차 전지도 말씀도 좀 하셨고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하실 때도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의 섹터 말씀도 하셨고 물론 뭐 반도체나 뭐 조방원전 말씀도 하시긴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실 때 네. 결국 제일 첫 번째가 섹터를 일단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뭐 그래서 반도체하고 지금 자동차 플러스 로봇 요거는 좀 확실한 것 같고 여전히 조방원전도 펀더멘탈 나쁘지 않고 요런 상황에서 이제 국장이 이제 새로 진입을 하시거나 또는 피라미딩이나 이렇게 불타기를 하신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섹터를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 이쪽은 좀 여전히. 세팅을 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으로.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워낙 많이 올랐으면은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라미딩이라고 그래서 그냥 지금 가격에서 한 5% 사고 밀릴 때마다 10%, 15%, 20%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네, 비중을 점점점 늘려가는 전략을 펼쳐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정받으면 사야지 하는데 막상 조정받으면 못 삽니다. 맞아요. 네, 네. 그건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나는 10만 원 하던 주식이 9만 원 하면 살 거야라고 했다가 9만 원 때문에 아니야 8만 원 하면 살 거야 그러다가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네, 왠지. 그러다가 네. 난 10만 원에 사야지 했다가 7만 5천 원 찍고 날아가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좀 피라미딩 이렇게 기계식으로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자동식으로 좀 세팅을 해놓으시면 좀 매집을 할 수 있는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못 오른 그러니까 9월, 10월 흐름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월, 10월 보시면 첫 번째 반도체가 급등을 하면서 끌었고 그 이후에도 반도체가 우상향을 하긴 했는데 후반부 들어서는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조방, 원전, 기계였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성장주, 그다음 마지막이 내수주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화장품, 엔터 이런 성장주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가 좀 꺾였던 업종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약바이오, 인터넷, 2차 전지 성장주긴 하지만 채권금리 많이 눌려있던 업종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인터넷, 2차 전지는 올해 실적이 좀 레벨업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네, 네. PBR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싼 구간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좀 매집을 하신다면은 좀 더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말씀을 하셔서 네.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쵸. 상황을 놓고 본다면 바이오에 대해서 좋게 보시고 갖고 계시든 또는 바이오를 사겠다고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약간 쇼크가 좀 있었지 그죠.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은 계속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이 발생을 네. 하면서 시장이 추렁추렁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말씀드린 것은 제약바이오도 이제는 좀 실적이 큰 탄탄한 종목들을 좀 보자, 대형주를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이 좀 대형주에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관심 보시고 유한양행이라든가 네. 이런 제약주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삼바라든지 그런 삼바도 쪽들, 그렇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바이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적 장세라는 것들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이 올라가고 실적이 확실하게 가시성 있는 네, 종목들 예.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시는 것이 이번 장세를 잘 따라가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 전망이 가장 세게 올라가는 게 반도체고요. 최근 들어서 턴어라운드하는 게 자동차고 그렇죠. 여전히 좋은 게 상사자본재, 조선, 기계 이런 업종들이고 올해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 2차 전지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인터넷 이렇게 말씀하셨고. 포진해 있다는 측면에서 실적에 포커스를 둔 투자 전략이 아마 26년 상반기까지는 가장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질문을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현대차하고 로봇 네. 사실 이게 하나로 이제 짝꿍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엄청나게 단기 급등을 했고 네. 로봇은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지금 벌써 몇 달째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따라 들어가야 되나 싶으면은 걱정스럽고 또 떨어질 때 보면 또 세게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이 자동차 로봇 현대차 그룹과 이 로봇 요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좀 할까요? 일단은 조언을 주시면요. 일단은 현대차가 로봇으로 묶였다는 데 있어서 테마성으로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여기서도 또 실적이겠죠. 실적이 가시성이 있고 네.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대차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PER 11배, PBR 1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현대차가 이제는 10배를 넘긴 했어요. 네, 10배 넘긴 했죠. 워낙 급등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만에 100%가 거의 100% 맞아요. 올랐으니까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6배짜리가 이제 11배가 된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제부터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옥석가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되는 애들과 안 되는 애들. 최근 AI 산업, 그러니까 미국 AI 기업들도 완전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수익성 논란. 그러니까 그 전까지라고 한다면 AI라고 하면은 다 같이 올랐다가 맞아요. 다 같이 네. 빠지고 다 그렇죠. 같이 올랐다가 다 같이 빠지는데 네. 최근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업종의 종목의 흐름들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빅테크들조차도. 네, 그 안에서도요. 그래서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로봇이다 하면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 네. 그 안에서 비싼 애들 그리고 수익성이 좀 더 센 애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을 애들을 좀 옥석가리게 하는 과정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중심으로 한 밸류 체인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항상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이렇게 그쵸. 우리가 생각을 네. 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불탁이라고 하죠. 피라미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시는 거고 이게 일종의 중간중간에 출렁거리면 사실은 어느 종목이나 다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거를 두려워해서는 어차피 투자를 못 하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지금 제일 지금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로봇은 어차피 묶여서 갑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꼭 따라 들어가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결국은 옥석 가리기가 올 때니 네. 그거를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 들어가서 괜히 또 내가 너무 비쌀 때 들어간다 걱정하시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명확하게는 보스턴 다이너믹스 밸류 체인을 중심으로 보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로봇 쪽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경희 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